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헬로윈 참사가 오늘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 대회가 진행됩니다. 추모제엔 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일부 인사가 참석합니다. 안전사고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도 오전에 열렸는데 정치부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죠. 이광희 기자, 먼저 고위 당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가계부채 대응, 럼피스킨병 등 동절기 방역 대책, 그리고 헬로윈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대책을 검토합니다. 헬로윈 참사 희생자의 명복과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회의를 시작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참사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오늘 회의의 핵심 과제라고 했고, 정부와 대통령실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과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와 관련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헬로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의 정쟁을 통한 파행 유도가 심각했다며 민생 경제를 위해 예산과 법안 심사에 절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정황근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오후 헬로윈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당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이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의원과 당원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모제를 정치 집회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후에 서울광장에선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까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 참사 1주기를 앞둔 어제 이태원에는 헬로윈 인파는 줄었지만 대신 풍선 효과로 홍대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치권과 각계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왔는데 지난 1년간의 일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참사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드는 게 시급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정쟁으로 너무 지나치게 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안부 장관이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직무정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네. 지금도 민주당 야당에서는 이제 특별법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특별법은 마치 세월호 특별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상조사 또 하겠다. 그리고 또 특검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시지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이 세월호 때문에 제가 알기로 특검을 9번 정도가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화된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정쟁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과 제도와 법제를 좀 보완하는 그런 입법을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재난안전 대책을 위한 여야 간에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만 여야가 다 모여서 애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네. 정치권에서도 정쟁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차분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야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처리를 좀 촉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좀 정쟁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에서 이 부분을 정쟁화할 뭐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사고 이후에 유족이 원하는 대로, 유족이 원하는 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유족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뭐 영부 여당에서는 뭐 지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도 유족들이 지금 이 특별법을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본인들은 이 부분, 이 사고에 대한 어떤 누군가 책임지지도 않고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부 여당이 특히나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셔가지고 이 법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정말 누구에게 지금 책임이 있었는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가 책임졌나요? 지금 수사 재판받고 있으신 분은 용산구청장하고 용산경찰서장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잘못이 다다라고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번 유족들이 원하는데 정말 속 시원하도록 이 의문이 해소될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후 5시부터 이 참사를 추모하는 일주기 시민 추모 대회가 열리는데 이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맞서는 상황인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쇠 진정한 사죄가 없습니다. 국민을 화나게 하는 정권치고 끝이 좋은 거 못 봤습니다. 국민의 심판에 의해 반드시 화나게 한 만큼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실질적인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되어 국민을 갈라치기보다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죠. 여야에서 지금 양쪽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시민대회 이거 의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있었던 아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네. 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의 뜻을 모으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간다고 참석 의사를 밝혔고요. 거의 대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얘기를 해서 저도 오늘 조금 뒤에 방송이 끝나면 5시 있는 시민 추모대회에 함께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유족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마 분명할 텐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처럼 이런 재난과 커다란 참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한 정쟁의 소지로 불거지게 되면서 국민들 간의 갈등 또 분열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또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숙연하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마련, 이 일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시와 광진구가 같이 협력해서 이 건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기 때문에 AI 인파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람이 운집했을 때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런 하나에 더 보완될 수 있는 정치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해야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네, 지금 정쟁화 우려는 좀 여전히 다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민대회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이 시민대회 같은 경우에는 함께 기억하고 함께 아파하는 의미, 그러니까 기억과 연대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네. 여전히 유가족들께서는 그동안 반복돼 왔던 뭐 폭력적인 언행에 또 굉장한 상처를 받으셨고 또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상처를 받으셨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주기를 맞이했고 이제 남은 자들의 몫은 결국에 끝까지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진상이 규명되고 그에 따라 책임자들이 처벌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촉구해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런 일로 허망하게 소중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시민 추모 대회를 두고 여권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정쟁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의 단독 주체도 아니고 사실은 유가족들께서 중심이 되셔서 진행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심지어 민주당은 정쟁화될 우려가 있다면 우리가 공동 주체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용 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오늘
오후 추모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를 찾아서 이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예배에서는 이 추도 사도 이야기를 했다는데 의미를 담고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 측에서 또 유가족 측에서 오늘 시민 추도대에 좀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정치 집회의 성격이 강해서 일단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을 어루만져주고 또 위로하고 또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보는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충선에서 이 교회에 가서 이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한번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 대로 알고 있는데 교회 가서 아마 추도 예배에 참석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접적인 메시지 내용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예.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유가족을 어루만지고 또 끌어안고 위로하고 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했을 텐데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의 행보는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또 민주당이 집회 주체가 되어 있는 이 오늘 오후에 시민 추도대회와 그렇다고 아예 대통령이 나몰라라 하고 이것을 빠지는 것에 대한 또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중간선에서 아마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통한 추도의 의사를 예.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오늘 그 오후 5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추도회는 대통령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 네. 김기현 당대표 부터는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 김병민 최고가 또 당 지도부를 대신해서 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정말 아니 그 슬픔을 같이 하고 슬픔을 위로하는 장소에 여야를 가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또 분란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분란은 국민들이 다 판단하기에 다 달려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국민의힘 당이 또 우리 지도부가 좀 더 전향적인, 좀 더 적극적인 이런 그 유족과 슬픔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개인 자격으로 오늘 추모 행사에 가게 되는 건데 이 교회는 사실 지난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윤 대통령이 갔던 곳이죠? 같은 곳이죠? 네,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예. 알려져 있는 곳이죠. 작년에 이 12구 참사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 국가 전체적으로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그때 불교의 법회 또 기독교의 예배 카톨릭에는 명동성당을 찾아서 미사를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명동성당에 미사를 드려 저도 함께 미사를 드리면서 당시 있었던 아픔들을 위로하고 또 공감하기 위한 많은 그 광시의 상황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광장에서 모이게 되는 시민들과 또 유족들 중심으로 하게 되는 오늘의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위로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일요일이고 또 주일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종교 단체 등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작년 12구 참사를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하거나 위로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텐데 예.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담아서 표현하기 위해 오늘 예배에 참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 참사 일주기를 맞아 이 같은 내용도 전했는데 대통령실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대통령실도 유명히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유가족님들께 국민들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입장이 나왔고 이제 잠시 뒤 5시에 서울광장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되는데 앞으로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유가족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상황에서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제조사의 조제서를 거듭했던 이유는 뭔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사법 처리 받으신 분들은 다 받았지만은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기에 응어리에 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고 보여요. 뭐 여당이 할 수 있는 것도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우리가 세월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원한이 계속되면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의 대통령께서 오늘 뭐 교회에서 이런 말씀, 그다음에 아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도 좋지만은 예. 오히려 유가족의 정말 뭐 말씀이 없더라도 손 한번 잡아주고 정말 어깨를 한번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정말 뭐 1000번의 말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여당 특히나 예. 대통령이 조금은 이제껏과의 다른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마음이 표현됐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대통령께서 앞으로 뭐 오늘 이태원 참사는 뭐 참사 추모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네. 앞으로는 좀 다른 행보 그리고 이것과도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좀 제왕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저는 가결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걸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우리는 논의도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좀 예. 절충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제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에 참석해 이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 추도사를 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추도사 내용은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추모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 네. 추모회사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는지는 새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인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제시한 키워드는 통합과 변화입니다. 인 위원장은 정치인이 희생하고 국민이 얻을 것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우리가 국민이 희생을 하고 정치인이 마음대로 했는데 정치인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얻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의 험지에도 오고. 네, 인유한 위원장은 TK, PK 이 지역의 스타 정치인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남권 의원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출마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마침 두 분이 다 서울의 당협위원장들이신데 자, 이 이야기를 두고선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우리 당에서 전반적인 기류가 희생과 헌신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그렇다면 우리 당의 기득권, 주류 세력의 일정 정도의 내려놓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취임 일석을 했던 게 바로 내려놔야 된다. 그다음에 낙동강 하류 물러서야 된다. 그리고 처자식 빼고는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희생과 통합과 헌신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또 이 TV조선 인터뷰에 나와서 특정 이름을 뭐 언급하는 건 뭐 적절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TK, PK 지역 이 영남권이 지금도 우리 당에서는 무풍지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도권에서 저랑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열심히 해서 당락을 위해서 뛰어도 영남에서는 그냥 공천 받으면 공천장이 바로 당선증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이 영남정당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는 한 수도권에서의 우리의 세력을 확대하고 당선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지지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데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당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좀 저렇게 강력한 물갈이라기보다는 내려놓기죠. 내려놓기. 기득권 주류 세력들의 내려놓기가 좀 선행되어야만 우리 당이 변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변화의 실감을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의원뿐만 아니라 친윤계 의원들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비윤 뭐 이렇게 대통령이 잘 챙기지도 않는 쪽에서는 한 사람이 당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데 내 새끼들은 친윤 쪽은 아무도 없냐. 지금 굉장히 실망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친윤도 좀 더 헌신 희생해야 된다. 그런 기류가 당 안에 있습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 일부 인터뷰에선 의원들 실명도 거론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김기현 의원, 이 스타 의원들이 서울로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또 서울에서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서울에 있는 주자들의 얘기들까지 가게 되면 강론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총론적인 의미에서 너무 영남 중심 정당의 이미지 색채가 강하니 이걸 좀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혁신위를 띄웠을 때 국민적 요구 사항입니다. 큰 틀의 의미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 큰 틀의 의미에 대해서도 당내에 있는 지도부가 목소리를 내거나
당내에 있는 인사들이 그런 요청 사항들을 하게 된다면 이게 내부의 갈등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요한 위원장을 모시고 왔을 때 혁신위원장으로 김기현 대표가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고 얘기했고 인요한 위원장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당을 좀 제대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누구에게 정치적으로 빚진 것도 없고 국민적 요구와 목소리에 맞춰서 이야기를 꺼내니 예. 지금 그 목소리가 거의 주말 사이 모든 뉴스를 다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 당내 갈등처럼 비화할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하진 않았다. 이렇게 한 발 정도 뺄 수 있는 융통성과 재량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국민의 힘이 변하고 혁신한다라고 하는 큰 틀의 이미지를 인요한 위원장이 저는 잘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자칫 계파 갈등, 서로 간의 반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조정해야 되는 건 또 지도부의 몫이니만큼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내 갈등처럼 비춰질까 좀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영남권 의원들의 지금 지나친 희생 이걸 계속 좀 요구를 하면은 야권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잘 알려진 중진들이신데 그렇죠. 예. 자신은 스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스타로 저는 보지 스타가 말라. 아닙니다. 예. 저는 스타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예.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 스타라고 한정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주호 의원 요즘 가만히 잘 지역구 활동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갑자기 진짜 이게 된소리를 맡게 됐는데 예. 참 이렇게 근데 이분들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과거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런 걸 시도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도 전신에서도 그런 걸 했었어요. 네. 김재원 의원이 어찌 보면 의성에서 경북 의성에서 현직하고 있다가 중진 차출론에 의해서 서울로 왔다가 예. 그냥 맥없이 떨어졌거든요.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떨어지신 예, 분들이, 있으세요. 중진 분들이.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지금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낙선 이후에 어떤 정치적 활동을 생명을 보면 예. 지지부진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가장 어찌 보면 하태경 의원이 저는 기준이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당을 위한 어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예. 그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외력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 당을 위해서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부분은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만약에 진짜 이것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대로 한두 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상징적인 분들이 예. 수도권 출마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네네.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말 관측이십니다. 혁신하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저는 이제 그 특정 인물이 그 영남에서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로 옮겨오는 것 이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본질이 좀 흘려진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김병민 최고 이야기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영남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수도권 중심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바꾸자는 우리의 노력의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영남은 당연히 또 좋은 분들을 또 공천해야 되고 좋은 분들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분들로 계속 당선을 되고 또 좋은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남에만 현역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의원총회라든지 또는 당의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남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반영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치고 나서 의원총회를 엽니다. 예. 그러면 대개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갑시다. 라고 대부분 다수가 그래. 물론 거기서 개별적으로는 사퇴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된다 주장합니다만 대부분의 개념은 영남에서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어렵든 수도권이 떨어지든 별 관심이 없어요. 본인의 이해관계로 따지면. 공천이고 당선이라 생각이 들면 자기 공천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영남 지도부가 낫다는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예. 저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지 영남에 당연히 우리 좋은 분들 가서 출마하셔야 되고 당선되셔야 되고 활동하셔야 되죠. 네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구민주당 남아있으면서 호남색이 완전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15년에 안철수 대표가 나오고 국민의당이 나와서 박지원 등등이 호남 구태 정치인이 거기 결합해서 호남이 또 남아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예. 호남색이 많이 빠졌어요. 예. 구태 정치는 개인적 개인적 주장입니다. 주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민주당은 그런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예. 나름대로 수도권 중심의 이미지와 기반을 구축해서 지금 수도권에 다수를 의석을 점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 정당도 이제는 영남이 주류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 주류가 되고 수도권이 주 핵심적인 기반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예. 그런 중진들 중에서는 좋은 분들은 서울로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의 쇄신이 필요한 과정에서 나온 지금 행동들이다. 지금 이런 분석인데 인요한 위원장은 공천 방향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도 이 공천 룰을 다루는 것은 월권이다. 또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 그러니까 공천룰을 건드리는 것이 사실 이번 혁신위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저는 얘기가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가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말뿐인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혁신위가 등장할 때부터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굉장한 의구심을 품으셨을 거예요. 사실 선거 참패로 인해서 확인된 민심은 지금의 지도부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었을 텐데 김기현 대표는 자리를 유지하면서 김기현 대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혁신위가 바지사장처럼 띄워졌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혁신위가 내놓는 안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개혁적일 것이냐 이게 주목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일부 발언만 좀 화제가 되고 있을 뿐 예. 정말 공천 과정이라던가 공정한 공천 룰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혁신위가 격가지만 건드리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말뿐인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분위기가 당사자들이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적으로 워낙 이 민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네. 때문에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내고 있는 말과 또 그 속마음에 대한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혁신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 내부의 내적 통합들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진일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 내에 있는 여러 갈등의 요소 속에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국민께 썩 좋게 비춰지지는 않거든요. 예. 인요한 위원장이 품넓게 함께 가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내민 손을 탁 쳐버리게 되면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손을 내민 사람과 그 손을 친 사람 중에 어디가 더 속 좁은 사람처럼 비춰지게 될까에 대해서 예. 충분히 다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날 국민의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나 빚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갈등에 대한 국면들은 상당히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방성민 최고께서 좀 우리 민요한 위원장의 활동을 너무 박하게 평가하셨는데 예. 영남 중진 출마 같은 얘기들 되게 어려운 얘기 한 거거든요. 예. 과거에 김은경 혁신위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부터 나오는데 만약에 민주당 혁신위가 예. 이재명 대표 인천 따뜻한 곳에 있지 말고 험지 출마하라 이런 얘기했으면 과연 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혁신위가 민주당 혁신이었다는 점을 바라보면서 같이 내용을 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고 인 위원장은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만나겠다 이런 입장인데 뭐 이런 설득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좀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손을 내미는 측하고 그 손을 뿌리치는 측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에서 제1호 안건으로 대사면, 뭐 대통합의 이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부도 그걸 받아들일 지금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또 인요한 위원장이 취임 일성을 했던 게 바로 통합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예. 생각이 달라도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무슨 신당 창당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당에서부터 그분들에 대한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한 만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타박을 하고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계속 당과 우리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 끊임없는 화해의 저런 제스처와 몸짓을 진정성 있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컨대 예. 저렇게 사면을 내리고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뭐 화를 내는 건 국민들이 정말 누가 속 좁은지 보겠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이준석 대표가 정말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당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해주니 예. 정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우리 당에 내가 기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내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돕겠다. 당내 통합과 우리 당내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예. 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정상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아량을 베푸는 식으로 하면 사태가 악화될 것이다. 예.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에서 쫓아내주기를 바라는 지금 제가 볼 때 심산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우리 혁신위에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그 포용의 손길을 내밀면 내밀수록 이준석 대표는 저는 입지가 좁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받을 때까지 계속 포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계속 내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일단 포용의 손길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면한다면 윤리위는 마녀 재판식이었다. 이런 재판식 징계였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징계 해제라는 게 혁신위의 뭐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당대표 복권이면 모르겠는데 뭐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을 지금 어떤 양도구역이라는 말 썼다. 그다음에 가처분 제기했다라는 게 징계 사유였거든요.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만약 그 똑같은 일이 있더라도 저는 민주당을 비판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말로서 징계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명확하게. 지금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분에 있어서도 결과가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어찌 보면 약간 한참 때린 다음에 약간 가해자가 야 이제 사과 받아줘. 왜 사과 안 받아주는 거야? 약간 억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 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때려놓고 이제 와서 사과를 안 받아주니까 또 뭐라고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냥 단순히 징계 해제하고 뭐 사면이라는 표현도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징계 해제를 하고 뭐 이거 손을 내밀고 이런다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원인인가?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잖아요. 그렇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준석 대표를 품지 않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평가를 받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오답노트를 굉장히 잘못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화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건 부차적이라고 보고요. 이건 뭐 통합이라는 어떤 그 지금 혁신위의 차원에서 얘기는 하신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게 혁신위가 생긴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해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뒤 다음 날엔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보시죠. 늘 하여튼 제게 든든한 힘이 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거 때도 제가 유림 어르신께도 그 말씀을 들었고요. 고향에 온 것 같고 좀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어르신들을 뵈니까. 우리의 그 전통을 존중하고 또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데서 국가의 발전이 있다고 보고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전통을 존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 영남 지역을 방문을 한 상황인데 이 움직임, 보수층,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을 일단 규합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대통령의 내치에 좀 힘을 쓰는 일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당히 많은 부분 오래 있었던 대통령의 일정들을 보면 이 한일 관계 회복 그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인한 외채 상당 부분이 주력했던 모습들을 보였는데 내치에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행보 중에서도 이런 이념 문제에 대한 갈등들이 도드라지게 뉴스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 가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대통령의 중요한 장점들이 가려졌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안동에 가서 유림분들을 만났던 것은 대통령 선거 때도 함께 했던 행보들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갔던 것도 지난해도 갔고 그 지난해에도 갔던 과거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보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끊임없이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던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 후에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되는 결과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정말 치열하게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언어 속에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또 반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변화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초심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지켜보게 된다면 정치 공학적인 행보가 아니라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진심에 담은 행보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화가 부족하다, 없다라는 지적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 지켜보자 이런 지적이 맞부딪혔는데 앞으로 행보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명식 최고위원회 친명계 인사를 임명한 뒤 허울뿐인 통합이다 이런 비명계 비판이 나왔었고
비명계에선 지금 이 조정식 사무총장을 경질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일부에서 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난 가결 사태 이후에 어찌 보면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당시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표를 제출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박강원 원내대표는 수리가 됐는데 오히려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냥 유임이 됐어요. 그렇죠. 반려가 돼버린 예.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박강원 대표를 당시에 책임을 물어서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라면 당시에 책임이 있었던 저는 어찌 보면 최고위라든지 집행도 책임이 있죠. 근데 예. 그 부분에서 원내대표가 일단 본인이 책임을 지시고 사표를 사임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조정식 사무총장도 어찌 보면 당시에 그럼 같이 동반 사퇴하자라는 것이 합의가 됐었는데 오히려 대표 쪽에서 반려를 해서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특히나 사무총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이번에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 선임 과정에서 봤다시피 왜 이렇게 목을 매나? 예. 왜 여기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 평소에 별로 관심이 아니 왜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대체? 왜냐하면 공천 예. 실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사무총장이 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공천에서 누구를 잘라낼 것이고 누구를 또 공천을 영향을 하고 거의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사무총장이에요. 영향력이 상당하다. 상당하죠. 예. 실무적으로는 자기가 진짜 이 칼을 쥐고 휘둘러야 될 때도 아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사무총장의 권한, 이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막강합니다. 특히 공천이라든지 특히나 대선 선거 시즌에는 여기 보면 또 어찌 보면 그 당에 예. 진짜 뭐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열쇠, 곡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이제 예. 여야를 다 떠나서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에 다 목매고 있나요? 공천에 목매고 예.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큰 민주당의 역할은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에서 너무 이제 공정성에 어긋나는 너무 한쪽 계파에 이렇게 치우친 공천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조바심에서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총장직은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당직인데요. 관례에 따라서 총선 기획단장까지 조 사무총장이 맡게 될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비명계는 이렇게 되면 이 공천에서 자신들을 좀 물갈이한다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까지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될까요? 저는 뭐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어쨌든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인사나 지도부의 주된 인사들을 봤을 때 거의 친명계가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무언가 공천 과정에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은 또 한편으로 들지만 예.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비해서 좀 강점이 있었던 게 네.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총선 1년 전에 이미 공천 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난번 혁신위가 띄워지면서 저희도 이제 공천 룰이 뭔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예. 사실 혁신위에서 공천 룰까지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확정한 이 룰에 따라서 이제 총선 간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 여러 가지 절차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과정 중에서 누군가를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넣었다 뺐다 또는 잘랐다 붙였다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런 점도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명계, 친명계 간 개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화합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까지 할까요? 뭐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 하면은 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예. 뭐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그 이면에서는 지금 인사에 있어서도 지명직 최고위원회 이른바 친낙계로 분류되는 대전의 국회의원을 예. 자객하러 내려간 그 공천 경쟁자를 사실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사실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무시하고 예. 임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이 맞습니다. 대전 대덕의 현재 예. 현직 국회의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된 예. 박현정 구청장인가요? 이분을 했고요. 박정현. 그리고 예.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시킨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박강원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조정식 사무총장과 같이 예.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강원 대표는 날아가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거의 한 달 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게 예. 없어졌잖아요. 다시 또 사무총장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명계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웃는 얼굴 하지만 예. 뒤에서는 사실은 지금 비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어제 오늘 저도 받아본 뭐 누가 보내줘서 받은 그 리스트에 보니까 네네. 비명계 지역구의 친명 자객 공천 리스트에서 쫙 나왔더라고요. 예. 수십 군데가 돼요. 거기에 보면 비명이 아닌 분도 있고 친명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의 지금 어떤 흐름들을 예. 일부러 만들어내는 듯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으로는 예. 말로는 통합으로 가겠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공천을 앞둔 상황에 공천 시즌이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룰을 이용하든 아니면 뭐 경선을 이용하든 예. 아니면 뭐 다른 식의 방식을 이용하든 간에 친명계를 대거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박정현 전 구청장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앉게 되면서 지금 뭐 이런 분란 아닌 분란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친명계 의원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비명계 현직 의원들에 도전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정치한다고 봐요. 지금 대다수가 예를 들어 친명 인사들이 대부분 원외 정치인들입니다. 뭐 지난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떨어지신 분들이라든지. 근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친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부터 있었지만 처음 들어본 인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SNS 메시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친명 8일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럴 수 굉장히 있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예전에 다 친문이었고요. 본인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다 친문 예. 인사들이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바뀌니까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또 이재명 대표를 뭐 저는 뭐 친명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친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본인들은 친하다고 하시고 이렇게 친명 8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어찌 보면 선거라는 건 각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인들은 각이 서야지만 뭐 장사 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곧 정치적인 콘텐츠, 자기가 어떤 것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재명 대표의 뭐 이름만 앞세워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글쎄요. 그러니까 가 같은 민주당의 당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친명이죠. 그럼 뭐 이재명 대표와 같이 당을 하지 않은 사람이 친명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걸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밖에는 안 보이고요. 예. 그걸 또 이재명 대표가 잘 예를 들어서 제지도 하고 우리는 공정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아직까지는 또 못 주고 계셔서 저는 비명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내용도 알아볼 텐데 이 선거법 관련 재판이 다른 선거법 재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리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상황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확한 팩트죠. 그러니까 실제 선거법,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기소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하지만 지금 현행 법에 따라서 빨리 조속히 끝내야 되는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이 훈시 규정이다 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대통령 선거 때 잘못했던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내년 총선 전까지도 1심이 안 나오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따라서 이게 만약 유죄가 판단되게 된다면 민주당 전체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 그 당시 보전받았던 금액도 다시 내놓아야 되는 상황에서 당이 있는 타격도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개인은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 운명이 맞물려 있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일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기준들을 내려주지 않게 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우리가 보기에 거짓말이라고 보여지는 의혹들이 이 정도 얘기를 해도 재판 지연하고 한 4년 질질 끌다 보면은 임기 다 채우는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이재명 대표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통용되고 용인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조속한 재판 진행을 좀 시켜서 적어도 총선 전에 1심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공당의 대표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과 동등한 선상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의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각인드립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에 2번 연속 불출석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좀 의도적으로 총선을 좀 생각해서 재판을 이렇게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보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국정감사라던가 여러 가지 당무 일정 등 여러 그 좀 고려할 상황이 많은 특수한 지위에 계신 것은 맞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법원에서도 사실 재판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뭐 이 대표의 뭐 부출성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뭐 지금 보면 사건의 성격도 그렇고 기록의 분량이라든지 판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지체되는 특성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이 재판 지연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전에 이 관련 재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사실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 자신이 있으면 사실은 어서 선고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원래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예. 빨리 종결해달라, 예. 빨리 판결을 내달라고 하는 건데 아마 자신이 없다는 본인의 그 오히려 그렇게 볼 속셈이 수도 있다. 있으니까 이걸 늦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보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게 물론 훈시 규정이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가능한 한 그렇게 내줘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벌써 2번 한 달이 지났던 게 단식으로 2주에 한 번 하는데 빠졌죠. 그다음에 또 그 몸이 아프다고 하면 또 빠지죠. 그다음에 또 국정감사 간다고 빠지죠. 그러면서 할 건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아프고 선택적으로 일이 바쁜 거예요. 재판에 받는 형사 피고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판장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결백하고 억울하고 정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김문기를 진짜 모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더 빨리 나와서 빨리 재판기를 빨리 앞당겨서라도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계속 미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화영 전 평화비서 같은 경우는 재판부 기피 시점까지 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입니다. 이 모든 걸 보면 이재명 대표 특유의 지금 모든 재판 리스크의 전략은 시간 끌기다. 왜냐하면 시간 끌고 나서 예. 내년 총선 4월에 자기들 국회의원 다시 또 되고 또 총선 4월에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정말 1심 결과뿐만 아니라 2심, 3심까지 빨리 나서 예. 내년 4월에 이재명 대표의 피서거권이 제한되는 게 맞지.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단정할 수 예.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난다면. 그것도 1심만 나면 또 피서거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또 인천 계양에 나가서 또 배지 달 겁니다. 또 불체포 특권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정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 굉장히 분통 터져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유무죄를 재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뭐 짧게 반론 들을게요. 예, 뭐 재판부 예. 재판 진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의 고유의 권한이고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들도 뭐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그렇지만은 또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피고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을 해서 다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 돼서는 오히려 그게 재판에 대한 방해가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고 사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시약 검사 등 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간이 검사에선 일단 음성이 나왔는데 경찰은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추가 소환할 계획입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선균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등 2가지 종류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약 검사를 통해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와 마약의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2개가 검출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단기간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다량으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폰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마약 투약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권지용 씨도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현재 국과수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뒤 열흘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실장한테는 어떤 협박을 받으신 건가요? 그 또한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심경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린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은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이선균 씨가 요번에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그러면서도 뭔가 좀 정제되고 정중한 느낌으로 그렇게 고개를 깊게 4번 숙이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한 것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 특히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울먹거리는 듯한 그러한 어조의 변화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하긴 했지만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건지 뭐 혐의를 인정한다는 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렇네요. 사과만 하면서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고 그런 한편 지금 이선균 씨의 부인 전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논란이 터진 이후에 실신 수준의 쇼크 상태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선균 씨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간이가 아니라 정밀 검사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간이 시약 검사는 저는 음성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내사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나간 지 열흘이 지나서야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간이 시약 검사를 했잖아요. 간이 시약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열흘이 지나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소변으로 검사하는 것. 그렇다면 결국에는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제가 이선균 씨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간이 시약 검사 결과를 위해서라도 열흘 뒤로 아마 조사 일정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모발 검사, 그러니까 모발을 통한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는 한 달 정도 보통 지나야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균 씨는 경찰에 출석한 지 약 1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부분 없으신가요? 다음에 조사 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소명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받고 가시는데 좀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큰 실망감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조사 내용을 보고서 어떻게 1시간 만에 나왔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마약 관련 첫 조사 때는
일찍 끝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주사 때 길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첫 주사는 저는 또 짧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요. 일단 지금 간이 시약 검사도 하지 않았고 모발 검사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오니까 네. 이성균 씨는 아마 자신의 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첫 주사 때 경찰이 모발 검사, 신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떤 약물을 언제 했는지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첫 주사 때 자기가 먼저 모든 걸 다 인정할 필요는 피의자 입장에서 없는 것이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사가 좀 길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우에만 길어진다고 예. 보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짧을 수밖에 없다는 예. 건데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성균 씨의 신체 자료로 어떤 약물인지 언제 투약했는지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공범의 진술이라든가 주고받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 자료를 먼저 다 오픈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일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균 씨 입장에서도 뭐 진술 거부를 했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만 다음 조사 때 예. 뭔가 결과를 보고 모발 검사에서 경찰이 어떤 것들을 특정하고 있는지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첫 조사는 그렇게 뭐 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 피의자 조사 이후에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마약 조사는 그야말로 시간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차량, 휴대폰 이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자료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성균 씨와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 씨 지금 역시 소환 일정 뭐 조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지드래곤 씨가 지난 25일에 입건이 됐거든요. 지금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마약이라고 하면 뭐 이 아편, 코카인, 헤로인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런 쪽에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드래곤 씨 측에서는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드래곤 씨한테 지금 진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드래곤 씨가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게끔 뭔가 좀 증거를 보강하는 보강 수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드래곤 씨 측하고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일정을 현재 잡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수 지드래곤 씨의 경우에는 2011년에도 대마초 흡연 전력이 있잖아요. 이분도 가만히 되는 겁니까? 나중에 처벌을 할 때? 그런데 이거는 대마초 흡연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과에 해당하지는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10년 지났기 때문에 아마 수사 경력 자료에도 공식적으로 5년이 지나서 삭제가 된 상황일 것이고 전과도 아니기 때문에 대법 양형위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그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어야지만 이 가중처벌 요소로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전력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과정에서 좀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짚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이 결혼 상대자로 알려졌던 전모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 건들이 있고 이게 지금 송파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곳에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고발장들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의 사건의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지라든가 피의자 주소지, 뭐 거소 현재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송파구에 이 전모 씨의 주소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병합해서 통합적으로 수사해서 최대한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남현희 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도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럼 남 씨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남 씨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공모를 해서 마치 두 사람이 한 몸인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하면 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어떤 인식, 그러니까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만 가지고 방조를 했다, 방조의 의사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방조범도 성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전혀 이것에 대해서 몰랐고 완전히 믿었다고 하면 남 씨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사기 범죄 과정을 보면은 좀 허술한 부분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속설에 사기범이 작정하고 누구를 속이려고 달려들면
그 사람 당하는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럴 정도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보통 남을 속이는 능력이 아주 비상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전 씨 같은 경우에 요번에 혼자만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 경호원을 대동한다거나 그리고 또 뭐 가짜 기자를 섭외해서 자기를 취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꾸미고 그러니까요. 또 가짜 파파라치도 또 뭐 섭외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제3자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자기의 호화로운 삶을 막 과시하거든요. 그렇죠. 전 씨도 이번에 상상을 초월하는 막 선물을 주고 1박에 1,200만 원짜리 한 숙소에서 막 뭐 숙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3자가 볼 때는 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해라 이러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고수익에 대한 기대가 딱 생기는 순간 다른 자잘한 의혹들은 심리적으로 다 덮어버리게 되거든요. 마치 경주마가 여기 시야 가리는 이거 하는 것처럼 눈앞에 고수익이 보이니까 다른 의심들은 제3자가 볼 때는 의심할 법한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 의심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일단 투자를 한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기꾼이 제기하는 판타지가 무너져 버리면 내가 한 투자가 망하는 거잖아요. 내 투자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판타지를 지켜야 되는 거고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주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오히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아서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앞으로 진행을 할 텐데 수사 진행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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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인 오늘 오전에 끼었던 안개가 걷히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맑고 온화한 가운데 공기도 깨끗해서 외출하시기 좋은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21도, 대구 20도, 울산 19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